미국에서 수입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닙니다. 수입도 줄고 재고는 높았다. 저는 이거는 이상 신호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제외하고 나면 실제 미국은 0%의 성장을 했을 거다. 근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시각은 여기서 그래 중요한데 무너져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요. 최근 환율이 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환율의 흐름이 또 심상치가 않은데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달러 스마일이라는 거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네, 스마일이죠. 웃고 있죠. 네. 그것은 뭐냐면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이자 최고의 안전한 자산이자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통용되는 자산 중에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속성이 매우 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위험할 때, 전 세계가 무너지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나중에 이 위기가 이 파도가 거치고 난 다음에 뭔가 살안고치를 할 수 있어 라는 게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그것에 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때 달러가 각광받은 겁니다. 지난 각종 글로벌 위기 때마다 다 달러만 찾는 것이고요. 네. 신흥국들 특히 한국의 IMF도 이러한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다 위기가 받는 거고요. 또 반대로 여기 보시면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뭐 환율의 이론 쪽에 보면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에 대한 이론인 거죠. 금리차, 물가차, 뭐 성장률 차이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더구나 오른다는 기대가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올림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야. 아니면 생각보다 계속해서 빠르게 올리네.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것이죠. 그럴 때 또 달러가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금리를 잡아먹기 위한 단기 자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일 때 달러가 강해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달러는 약합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기대감을 시장에 컨센서스보다 높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위기가 오든지 이때는 달러가 강하고요. 네. 아닐 때는 달러가 전부 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가 언제냐고 보니까 대부분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예요. 미국도 좋지만 중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다 좋을 때는 이제는 다변화 차원에서 달러 이외의 돈들이 가는 성향이 크더라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에는 달러가 약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이 위험 선호 때문에 또한 연준이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가 거의 고점에 다 왔다라는 것이 1월 달에 하이라이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군요. 네, 그래서 달러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달러 강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1월 달 미국의 CPI를 놓고 보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미국 연준의 위원들, 이사들의 발언을 보니까 마치 물가 떨어지는데 별로 안 떨어지지 금리 계속 올려야 돼. 아니면 금리 생각보다 적당한 높은 수준에서 꽤 오래 갈걸? 과거 7, 80년대에 다 그랬어. 너네 이번에 금리 빠르게 내려온다고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다시 달러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달러는 이스마일 측면을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냥 턴키 쳐서 밖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달러 인덱스라는 걸 구성하는 통화들의 비중이 있어요. 네. 달러는 항상 환율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면 유로화가 약하고 유로화가 강하면 달러가 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러를 결정하는 약 한 70에서 80% 정도가 유럽 경제예요. 유럽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유럽 경제가 괜찮으냐. 그래서 유럽의 경제를 환율 측면에서도 특히 보는 이유는 유럽이 좋으면 유로화가 강하고 그러면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달러가 약했던 이면에는 유로화가 강했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강했냐라고 보면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이 망한다.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네. 근데 어느 날 딱 까고 봤더니 유럽이 생각보다 이 겨울, 혹독한 겨울을 따뜻하게 견뎠더니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아까 제가 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대부분 에너지 가격이 높아갖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니까 그러면 ECB도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지 아니면 올리지 말지 경기도 살아나지. 더구나 유럽은 그동안 북적북적했던 유럽의 관광객들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로 코로나로 1년 동안 유럽을 방문 안 하다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세상 사람들보다 3개월 정도 빨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3개월 빨리 포문을 여니까 유럽이 좋아지겠네. 네. 이런 기대감이 다 1월달, 2월달 지금 중요하게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달러가 약했고 네. 유로화가 강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1월달 CPI를 전후로 해서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포인트는 빠르게 바뀐다는 거. 두 번째는 큰 그림에서는 달러 스마일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환율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증시는 또 네. 출렁 한번 거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스팟으로 볼 거냐, 플로우로 볼 거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향후 흐름으로 볼 거냐. 달러는 외국인 수급하고도 많이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그럼 결국 달러로 환전하고 그럼 거기서 돈을 벌면 달러인데 그 달러를 다시 한국으로 원화로 환전할 때 원화가 생각보다 비싸지면 달러로 갖고 있던 게 손해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 원화에 투자하는 건데 결국 이 원화가 가치가 강하냐 약하냐를 떠나서 강해질 것 같냐 약해질 것 같냐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을 많이 우리가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흐름에서 보면 달러가 약하고 원화가 강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해져? 그럼 원화를 사야겠다라고 들어오죠. 그런데 팔 때는 거꾸로 원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언제 나갈 거냐 아니면 들어오는 외국인의 강도가 커질 거냐 약해질 거냐 좀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원화가 강하면 외국인이 들어옵니까? 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더 강해질 거냐 더 약해질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달러 가치가 네. 계속 오른다는 거는 네.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약해지는 거니까 거죠. 네. 돈이 그래도 좀 네. 만약에 좀 간단하게 그냥 그 플로우상으로 좀 얘기하면 네. 네. 좋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은 그런데요. 이론적으로. 근데 또 이제 한국은 경제 특성상 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세치스 페리부스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가 어떠한 것을 감안할 때 세치스 페리부스 어떤 것은 다 고정이라고 보고 네. 요거만 바뀌었을 때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 경제에서 약간 괴리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상수가 어떤 게 변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화가 약하면요.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영향을 그런 쪽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원화가 약하면 수출이 좀 잘 돼요. 한국 물건이 쌓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수출이 잘 되면 한국 기업이 저 기업 돈 잘 잘 버네? 버네. 네. 또 들어. 그럼 또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크냐를 정량적으로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환율을 우리가 아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경기 침체 이슈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그 미국의 네. 경기 침체를 두고 되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 미국은 경기 침체 또 되게 고용이 너무 좋고 막 이래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 또 막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침체면 침체고 아니면 아닌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 뭐 순환적 경기 침체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선행 지표들은 침체를 가리키는 게 많아요. 10년물하고 2년물의 장단기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고 10년물과 3개월물, 10년물과 6개월물이 다 확대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장기 금리 매출과 단기 금리 비용이 역전된다는 것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역마진이 나는 것이에요. 그게 오래가면 전부 줄도산이죠.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건 경기 침체예요. 또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형 중에 하나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로 이제 국면을 판별하는데 또 해프닝이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저희 이코노미스트니까 저는 뭐 저희 경제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지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해 1월달에 개편됐어요. 국가수를 G20로 플러스 스페인으로 좀 줄였고요. 원래 30개국 넘었었는데 동유럽 국가들을 쫙 뺐고요. 그래서 이런 개편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하고 사이클이 좀 달라지는 거죠. 또 그러네요. 이런 해프닝도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시점이 달라지고 기준점이 달라지는 게 참 곤욕스럽고 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미국의 1월달 CPI도 계절 조정으로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있는 건데 결론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저는 선행 지표들은 침체를 다 가리키고 있다. 네. 하지만 실제 그것을 나타나는 다른 것들이 침체를 가리키지 않는 거. 유일하게 고용지표.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침체가 왜 나왔냐. 2차 세계대전 대공황 때 실업이 높으니까 그것을 침체로 정의하면서 지금처럼 침체로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MBA라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GDP 그로스 GDI뿐만 아니고 5개의 월간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따지고 가면 결국 고용시장을 보고 침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업률이 3.4%로 유례없는 완전 고용 실업을 감안하는데 이게 어떻게 침체냐. 네. 그럼 거꾸로 그럼 선행 지표들은 도대체 뭐냐. 침체를 가리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고용 지표는 왜곡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4분기에 미국의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입니다. 높네요. 2.9%. 아니 침체 온다는데 플러스 2.9%가 말이 돼?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저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세부 지표들을 브레이크다운 쪼개봤어요. 소비, 투자, 순수출로 네. 쪼개봤습니다. 소비도 민간 소비냐, 재화냐, 서비스냐, 또 정부가 하는 거냐. 투자도 재고 투자냐, 장비 투자냐, R&D 같은 지적재산권 투자냐, 아니면 건설, 주거용 투자냐, 수출이냐, 수입이냐. 보시면 재고가 1.5%포인트예요. 2.9% 중에 네. 절반이 재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재고가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쌓여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있죠. 하나는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전망이 너무 좋아. 그래서 생산을 계속해서 쟁여놓는 거야. 그렇구나. 언제든 팔 수 있으니까. 이게 뭘까? 그런데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어땠죠? 경기 침체다. 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요. 기업들이 전부 다 조절했을 거란 말이죠. 네. 안 팔렸다. 저는 안 팔렸다고 보고 네. 또 올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을 뉴스플로우에 많이 봐주셨죠. 산타랠리가 아니고 뭐 사탄랠리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재고를 감안하고 보면 실제 1% 초반이다. 성장 안 좋다라고 네. 보는 거고 더구나 또 수입입니다. 수입이 줄었어요. 수입이 준 거는 GDP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근데 이 수입이 준 것도요. 미국은 달리 생각해야 돼요. 미국은 수입이 준 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은 지금은 리쇼링이다 아니면 다시 한번 르네상스 제조업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북적 생산 가운데 비중을 넓히려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서 전부 다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수입이라는 거죠. 수입이 준다는 건 뭐냐면 소비가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에서 수입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닙니다. 수입도 줄고 재고는 높았다. 그러네요. 저는 이거는 이상 신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제외하고 나면 실제 미국은 0%의 성장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경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작금의 고용시장은 좋죠. 근데 고용은 후행지표라는 거. 저도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언제 자릅니까? 맞고 정말 어렵고 해서 감원하고 비용 줄이고 감축하고 안 돼서 야, 정말 미안하다 나가줘야겠다. 결국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거는 경제적으로 봐더라도 어떤 유능한 사람을 내치면 그에 얼맞는 사람을 뽑는데 또 비용도 상당해요.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이렇게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점차 고용지표도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의 네. 흐름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실체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작금의 이런 기대감들, 네. 금리 인하 기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위험 선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1월 달에 다 해서 올린 건 맞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이거는 이제 평균의 어떻게 보면 왜곡인데 어떤 기업은 제가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기업들은 이거를 뚫고 이겨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종목 선택에 대한 기준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 능력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가 저는 스타트업부터 계속해서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는 AI로 알고리즘을 짜서 인간을 배제한 기계적으로 물론 그게 만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투이션이나 판단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만 하지만 너무 또 휴먼 오리엔트되어 있는 투자도 힘들다. 좀 어렵다. 라고 보고 있어서 적절히 섞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금의 실물 경제랑 이런 금융시장이랑 따로 놓을 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 따로 놓은 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고. 네, 뭐 해석은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저는 실물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에 나오는 이 미국의 경제 지표를 고지고대로 볼 게 아니고 세세하게 따보고 또한 그때의 인과관계를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풀이해서 해석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만약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약간 왜곡된 그런 통계 네, 지표로 고용이, 인해서 네.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하면 네. 피보팅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으면서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경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중앙은행은 없다. 네.
그러면은 아까 중금리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피보팅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막 네.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경기 침체의 정도와 세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아, 보는 것이죠. 네. 네. 아마 제로금리 갔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경기 침체 폭이 정말 크다면. 아,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정되어 있지 않는 회의를 비밀스럽게 아니면 갑작스럽게 열면서 100bp 이상으로 낮춘 적도 있었다라는 네. 측면에서 어떻게 정해진 대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상 제가 올해 들어가서 콜이 예상치 않은 빠른 중앙은행의 변화를 경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불거지는 자산 가격들의 업사이드 리스크를 조심하자라는 것을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은 진짜 어느 한쪽으로 너무 낙관하면 안 되고 비관해도 안 되고 그렇죠. 나오는 지표들을 되게 면밀하게 한번 봐야겠네요. 네. 기준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유연성 있는 게 꽤 중요해 보이고요. 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물 경제 기대감을 넘어선 네. 실물 경제의 흐름, 물론 실물 경제를 바라봐서 거시 경제가 그렇게 늦은데 그 늦은 경제 지표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분명 맞지만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100만 걸음입니다. 1000걸음이었다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토끼와 거북이죠. 이게, 네, 근데 100만 걸음이다라고 하면 경제지표 실물 경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셨던 저희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네. 저는 구독형 경제 전망을 하는 입장이에요. 음. 웅달 책방이 워낙 유명해져서 아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지만 사실 매월 저는 전망을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들이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의 업데이트를 봤을 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의 큰 뷰가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매월 구독형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자주 바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큰 얼개를 얘기해 주는 건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변수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3월달 양회를 전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할 거다라는 네. 기대감과 경계감이 있었는데 3개월 정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유럽의 경제 전망의 뷰가 바뀌고 있고 실제 IMF가 수정 경제 전망 1월 달에 이제 긍정적인 톤으로 바꾸고 있고 아, 중국 이야기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중국이에요. 따라서 중국의 현재 리오프닝을 면밀히 봐야 된다. 이코노미스트니까 좀 시계를 걸고 제가 또 언제 웅달 출판에서 저를 초대하실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갈게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일러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아직 긍정적인 것도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무슨 넌 또 초치냐. 하지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중국은 리오프닝이 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중심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중국 경제가 성장했는데 대부분 소비가 성장을 못했어요. 소비가 드라이브 모멘텀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역으로 이동하니까 소비를 많이 쓸 거죠. 근데 그 소비를 쓴다 보면 더 서비스 수지의 여행 수지,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 가서 유럽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데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신규 가계 저축이 17조 위안이나 증가했어요. 저축이 엄청 늘었다는 거죠. 저축이 늘으면 미국도 그랬어요. 코로나 직후에 저축이 엄청 늘었다가 네. 그 저축이 빠르게 소그라들면서 소비로 다 이연됐죠. 아. 똑같이 중국도 다는 아니겠지만 저축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좀 더 이 저축도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농촌에 있는 사람의 저축과 도시에 있는 저축을 보면 농촌은 저축을 못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시 사람들이 저축을 했어요. 그럼 도시 사람들은 왜 저축했냐? 도시 사람들은 돈 있으면 계속해서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중국이 현 정부가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을 옥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갈 돈들이 다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퀘스천은 의구심은 자 그럼 이 돈이 부동산 쓸 거로 계속해서 대기할 거지 애들이 소비하겠느냐? 그 챌린지가 있는 거죠. 한다라고 보면 소비 중심으로 크게 넣을 거다. 아니면 안 한다고 보면 저러다 말 거다. 그래서 여기 이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분해해보고 따져보니 신규 저축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소비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없던 거니까 크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베타이, 즉 탄력성이 클지 안 클지는 도시 사람들의 저축이 커졌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 부동산 투자했던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시각은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데 무너져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적당이라는 말씀드렸죠. 기대가 컸으면 실망도 클 겁니다. 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럼 부정적인 건 뭐냐?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다시 한번 공장을 돌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전에 비해서 공장 생산 가동하고 연료를 많이 쓰고 원자재 쓰고 하면 주변에 또 원자재 가격이 북석북석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결국 에너지원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근원이고요. 시차를 갖고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한번 이런 천연가스 아니면 유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산 배분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건 하나 있어요. 원자재 수출국. 가져가라. 네. 그냥 좋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네. 거기에 또 기생하면 또 멕시코 요즘에 좋거든요. 미국도 좋고 원자재 왔다 갔다. 어쨌든 오늘 중국 얘기니까 일부분 말씀드리면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가해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또 이제 악순환이죠. 그리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거고 그런 다음에 무너지고 이러한 어느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시차를 갖고 나타날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경계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죠. 그런데 탈세계화 아니냐, 분절화 아니냐, 옛날만큼 그렇게 못한다. 옛날만큼 못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다. 경계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야, 근데 오늘 너무 좋은 게 네.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리오프닝 하면 네. 리오프닝주 봐라.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런 뭔가 이렇게 시장, 거대 시장 이런 게 뭐 열리면서 그 관광객들 말하면서 되게 좋은 흐름을 얘기하는데 와,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뷰인데요. 그렇죠. 이건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데이터를 쪼개면서 뽀개면서 그 안에 시사점을 드리는 거니까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좀 이른 콜이거든요. 아마 되게 이른 콜일 거예요. 하지만 미리 웅다 제빵의 구독자분들은 좋은 거와 불안한 것을 다 알고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재정승수라는 게 있어요. 재정승수, 피지컬 멀티플레이어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해서 돈을 풀면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 탄력성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돈을 1을 풀면 0.9, 그러니까 100을 풀면 9, 90 정도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100을 풀면 90 정도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의 기대감이 뭡니까? 중국이 돈 쓴다는 거예요. 양날의 전으로. 돈을 쓰는데 그리고 뉴스에 나오죠. 돈을 엄청 쓴데 뭐 몇백만 위안이야. 그런데 그렇게 써도 작년하고 똑같이 써도 효과가 반감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 플레이에 현혹되면 안 돼요. 중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다. 물론 중국의 지방 정부가 돈도 없을 뿐더러 쥐어짜고 많이 쓴다 하더라도 따져봐야 된다. 제가 보니까 중국의 재정 수수가 약 24% 정도 하락했어요. 꼭 1대1은 아니지만 돈을 이전보다 30% 재정 수치를 더 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현혹되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과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그 뷰로 인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렇죠.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코노님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님의 아시는 것처럼 인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면 항상 이제 감상드리고 왜냐하면 각 채널마다 제가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나 영상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근데 제가 다 이제 굵직굵직한 유튜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주인장의 성향에 대부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차분하잖아요. 그만큼 올해 경제를 볼 때, 올해 투자를 볼 때 정말로 유연성이 되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연준조차도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나오는 인내심을 갖고 경제 지표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라보자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투자는 자기의 철학 갖고 하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인이니까 결국 투자는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정도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매크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제가 하는 리스크 포인트 또한 긍정적 포인트를 전해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늘상 이거 하나만 좀 명심 아니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은요. 최고의 스승이에요. 네. 도전하고 경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느꼈을 때 시청자님들께서 색다른 뷰,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은 내용들은 카페 빈센트 유튜브 채널과 함께 그 카카오톡 커뮤니티 네. 그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네. 그거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또 들어가셔서 빈센트님의 그런 인사이트들을 자주자주 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라이즈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